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노사 상생형 일자리,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협약을 맺었습니다. 첫 단추는 이렇게 끼웠지만 남은 과제가 많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속보 알아보고 전문가에게 전망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시로 가혹 행위를 하고 메시지 답장만 늦어도 폭언을 했다. 경기도 한 고등학교 여자축구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이 문제 취재한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임금을 반으로 줄여 일자리를 2배로 늘리는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타결됐습니다. 광주시와 현대차는 합작법인을 세워 완성차 공장을 짓기로 합의하고 오늘 오후 투자 협약식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와 기아차 노조는 광주형 일자리 협약 체결이 문재인 정부 노동적폐 1호라며 간부들이 전면 파업에 나섰습니다. 또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5년간 임단협 유예는 노동 3권을 파기하는 것이라며 설 연휴 뒤 총파업 투쟁을 선언한 반면 한국노총은 환영의 뜻을 밝혀 양대 노총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 구속 후폭풍이 일파만파입니다. 대책위원회를 꾸려 더불어민주당은 판결의 모순점을 찾아내 전국 설명회와 대국민 보고회 등을 열고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김 지사의 댓글 조작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답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얼마 전 해체된 고교 여자축구부에서 감독이 상습적으로 선수의 폭언과 가혹 행위를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선수들은 지금의 합숙 구조에서는 어떤 저항도 할 수 없었다고 호소했습니다. 충북 충주의 한 한우 농가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염 여부는 오늘 밤늦게 확인될 것으로 보이는데 안성 외 지역에선 처음 들어온 신고여서 구제역 확산 우려에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적정한 수준의 임금을 보장해 일자리를 늘리는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타결됐습니다. 양보를 통한 사회적 대타협의 가능성을 보인 첫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데 정부는 일단 이 광주형 일자리 사업 모델을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속보 들어보겠습니다. 김범원 기자. 네, 광주입니다. 네, 지난해 말 타결 직전까지 갔다가 이제 무산이 됐었고 오늘 협약식이 열렸죠? 네, 그렇습니다. 오후에 광주 광역시청에서 투자 협약식이 열렸습니다. 광주시와 현대차가 최종 합의안에 서명한 건데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시동을 건 지 4년 반, 현대차가 투자 의향서를 낸 지 7달 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가 사회적 대타협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경제 민주주의의 불씨를 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산업 구조가 빨리 변화하는 가운데 노사가 어떻게 상생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모범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도 노동자에게는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투자자에게는 적정 수익을 보장해 노동이 존중받고 기업이 수익을 얻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난해 말 이 현대차와 지역 노동계 간의 협상이 결렬됐던 대목이 바로 독소 조항 때문이었는데 이 견해차가 일부 노동계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좁혀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 협의 과정에서 한 가지 조항을 두고 현대차와 노동계가 견해 차이를 보였습니다. 상생협의회 결정 사항의 유효 기간을 누적 생산 목표 35만 대 달성 때까지로 한다는 조항이었습니다. 현대차는 조기 경영 안정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 이 조항이 꼭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노동계는 이 조항이 회사가 임단협을 일정 기간, 그러니까 5년 정도 되는데요, 안 할 수 있는 빌미가 된다고 맞섰습니다. 결국 이 조항은 지난해 12월에 협상이 깨진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광주시와 현대차는 결국 추가 조항을 넣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이른바 독소 조항은 그대로 두면서도 가시적 경영 성과가 생기는 등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으면 유효 기간이 되기 전이라도 노사민정 협의회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로 넣은 겁니다. 네. 자, 광주시와 현대차가 이렇게 추가 조항을 넣었지만 민주노총의 반대는 여전한 상황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노동계의 대표로 참석한 쪽은 한국노총입니다. 민주노총은 애초부터 광주형 일자리를 나쁜 일자리로 규정하고 참가하지 않았는데요. 광주형 일자리 협약 체결을 문재인 정부의 정격유착 노동적폐 1호로 규정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현대와 기아차 노조는
협약식이 열린 광주시청 앞에서 대규모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노동조합에서 2월 집중투쟁을 예고하고 나서 후 폭풍이 상당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광주에서 YTN 김보만입니다. 네, 오늘 이 협약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함께 잘 사는 포용 국가를 향한 역사적 전환점이 될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른 지역도 노사 민정 합의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받아들인다면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의 말도 들어보겠습니다. 노사 민정 모두 각자의 이해를 떠나 지역사회를 위해 양보와 나눔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었습니다. 올해 광주가 민주주의의 촛불이 되었듯 이제 광주형 일자리는 경제민주주의의 불씨가 될 것입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가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적정 임금을 유지하면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어느 지역이든 지역 노사민정의 합의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받아들인다면 그 성공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특히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지역 경제와 일자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일수록 적극적인 활용을 바람하지 않습니다. 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1심 판결을 놓고 정치권 공방은 더욱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사법 적폐 세력의 농단이라면서 대선 부정 시도에 단호하게 맞서겠다고 밝혔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최기성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예상됐던 상황입니다만 점점 더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모양새예요. 네, 민주당의 이른바 사법농단 세력 적폐 청산 대책위원회 오늘 오후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대책위는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앞으로 이번 판결의 모순점을 찾아내서 전국 설명회와 대국민 보고회 등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당 차원에서 적폐 청산 등을 위해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 등을 추진하고 여전히 재판에 나서는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게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전에 서울구치소에서 대책위원들을 만난 김경수 지사는 도전 공백이 생겨서 송구하다면서 판결을 바로잡고 복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부경남 KTX나 조선업 부활, 또 제조업 혁신을 마무리 짓고 성공적으로 경남의 경제를 다시 부활시키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주당은 특히 이번 판결이 사법부 요직을 장악한 적폐사단이 조직적 저항을 벌이는 것으로 규정하고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탄핵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야 할 판결이 보신과 보복의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여당이 사법부 독립과 삼권 분립을 훼손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이 김 지사의 댓글 조작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답해야 한다며 청와대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관련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민주화 이후 가장 심각한 불법 선거 운동이고 대규모 민주주의 파괴입니다. 지난 대선의 정당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른미래당은 김 지사를 향해 당장 도지사직에서 물러나고 법원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이 과거 특검 활동에 대해서 무수한 정치적 압박으로 수사에 부담을 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철저한 반성과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합니다. 바른미래당 소속 법사위 사개특위 소속 의원들도 성명서를 내고 김 지사를 구하려고 헌법 정신마저 내팽겨치는 민주당의 뻔뻔함에 할 말을 잃을 지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과 관련된 언급을 자제하고 있는 청와대는 야권 일부에서 이번 판결을 근거로 대선 공정성을 문제 삼으려는 시도에는 단호하게 대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경수 지사의 예상 밖의 실형이 나오기까지 검경 수사에 이어 논란 속에 시작이 됐던 문재인 정부 첫 특검이 있었습니다. 김 지사는 구치소에서 2심을 준비해 스스로 말한 긴 싸움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권남기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에 김경수 지사의 이름이 공개적으로 등장한 건 지난해 4월입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김경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작에 연루된 증거가 나왔다는 보도가 이어졌고 명백히 진실을 밝혀야 하고 그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위한 조작이었다는 야당 주장이 끊이질 않자 정치권은 특검을 선택했습니다. 청와대는 허익범 특별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실체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펼칠 것으로 기대합니다. 허익범 특검팀은 드루킹 일당의 진술을 확보하고 댓글 조작용 휴대전화 등 수사 증거를 찾으며 김경수 지사 흔적 찾기에 나섭니다. 저는 이번 사건 관련해서 누구보다 먼저 특검의 도입을 주장했었습니다. 이후 특검팀은 김 지사 구속에 실패했고 기간 연장마저 포기하며 용두삼이라는 비판 속에 수사를 마칩니다. 적법하고 정당한 수사 일정 하나하나마다 정치권에서 지나친 편향적 비난이 계속되어 왔음을 저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재판이 시작된 뒤엔 드루킹 일당의 진술이 번번이 어긋나며 일부에선 무죄를 점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선거를 목적으로 한 거래였다며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김 지사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특검의 물증 없는 주장과 드루킹 일당의 거짓 자백에 의존한 유죄 판결은 이해도 납득도 하기 어렵다. 강력하게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한 김 지사는 앞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에 대비해야 합니다. 2심 역시 드루킹 일당의 진술과 김 지사와 주고받은 메시지 등 물증을 중심으로 법정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이번 김경수 지사 실형 선고에 텔레그램이 결정적인 증거 역할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TMI에서는 텔레그램 메신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석원 앵커, 네. 보안성이 높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텔레그램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네, 오늘은 텔레그램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텔레그램은 유료 기능이나 광고가 존재하지 않는 무료 메신저 프로그램입니다. 한때 텔레그램의 첫 페이지 문구인데요. 이 문구처럼 사생활이 보호받을 권리를 주제로 만들어졌습니다. 텔레그램은 러시아 출신 파벨 두로프가 자신의 형이자 수학자인 니콜라이 두로프와 함께 개발해 2013년 처음 출시했습니다. 비영리 프로젝트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상업적인 성격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수익은 어떻게 될까요? 제작자인 파벨 두로프가 이미 백만장자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두로프 형제는 텔레그램을 개발하기에 앞서 러시아의 페이스북으로 알려진 V콘탁트를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정부가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하자 이에 반발해 독일로 망명했고 텔레그램을 만들었죠. 그만큼 개인정보 보호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의 모든 대화가 보호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텔레그램은 일반 대화와 비밀 대화 두 가지 방식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일반 대화의 경우 다른 메신저와 비슷한데요. 다만 비밀 대화의 경우 대화를 주고받는 단말기끼리만 암호 해독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버는 암호화한 대화 데이터를 전송할 뿐 내용을 해독할 수는 없습니다. 또 독일에 서버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정당국이 쉽게 접근할 수 없죠. 게다가 자동으로 대화를 삭제하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어 보안성이 더욱 뛰어납니다. 그렇다면 이번 김경수 지사의 선고 결정은 텔레그램이 어떻게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일까요? 의문이 들 텐데요. 특검 등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복구했다기보다 휴대전화 안에 삭제되지 않고 남아있던 텔레그램 메시지 일부를 확보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해체된 고등학교 여자 축구부에서 가혹 행위가 있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감독이 선수 눈을 겨냥해 비비탄 총을 쏘고 늦은 밤 안마를 강요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박광열 기자가 취재한 내용 먼저 보겠습니다. 여자 축구부 감독이 선수들에게 보낸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용입니다. 1분이라도 답이 늦으면 죽고 싶냐는 폭언이 뒤따릅니다. 계단 청소를 시끄럽게 했다. 운전하는데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도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수시로 생활관 사진을 찍어보내라고 강요하고 부모님조차 마음대로 만날 수 없게 했습니다. 하루하루 진짜 진심으로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도 했거든요. 저는 진짜 그러려고도 했었고 학교에서 자살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도 저는 워낙 높게 나와가지고 학교 멘토 선생님이 저한테 있었어요. 지난해 8월까지 한 고교 여자 축구부를 지휘했던 A 감독. 유능한 여성 감독으로 꼽히지만 선수들과 학부모는 폭언과 갑질의 화신이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재밌다며 눈을 겨냥해 비비탄 총을 쏘는 감독의 모습은 선수들에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기분 좋거나 그러면 비비탄 재밌다면서 애들 막 이렇게 피해 다니는데 다 따라다니면서 총 쏘고. 선수들은 수업에 훈련까지 힘든 하루를 마치고도 맘 편히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늦은 밤 감독에게 불려가 안마를 해주는 건 일과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다 자야 되는 시간인데 이제 자기가 체했다고 감독님께서 체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큰 소리로 야 이렇게 소리 지르면 그 들은 사람이 먼저 가요. 거의 4-5명씩 와서 안마하고 거의 2시간 동안은 잠도 못 자고. A 감독은 일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총알탄 그거 애들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거로 같이 장난치면서 쏘고 그랬던 건데 제가 병원에 체해서 간 적도 있었고 또 제가 좀 간이 안 좋아가지고요. 정말 좀 두드릴 사람 시간 있는 사람 있으면 좀 두드려달라 그러면 애들이 와서 두드려준 것뿐이거든요. 피해 선수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네, 마저 좀 얘기를 해드리면 선수들은 지금의 합숙 구조 안에서는 어떤 저항도 할 수 없었다고 강변하고 있는데 이 문제 단독 보도한 박광열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앞서 리포트 보니까 가혹 행위가 말 그대로 정말 가혹하던데 어떤 내용들입니까? 좀 전해주시죠. 다시 한번. 네, 이게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이제 여자 축구부, 학교 자체는 남녀공학인데 네. 그 안에서 이제 여자 축구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 팀이 지금은 해체가 됐고요. 뭐 지난 2016년 하반기부터 또 지난해 8월까지 2년 동안 팀을 이끌었던 감독의 이야기인데요. 수시로 가혹행위에 시달렸다. 이렇게 이제 선수들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보면 뭐 비비탄 총을 눈 주위, 뭐 미간 같은 데 이렇게 쏴서 맞췄다. 근데 사실 조금만 그게 다른 데 맞았으면 그럼요. 정말 뭐 실명 위기가 있었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네. 또 학생들이 잠을 자야 할 또 늦은 밤에는 마사지를 시켰다. 이게 이제 아까 감독의 해명은 본인이 자주 체하기도 하고 간도 안 좋아서 좀 와서 두들겨주고 뭐 혈액순환 마사지를 해준 거다 하는데 사실 학생들이 굉장히 고되잖아요. 하루의 네. 일상이. 오전 수업부터 오후에 훈련 또 새벽 훈련도 앞두고 있는데 그 밤 시간에 2시간씩 그렇게 마사지를 한다면 정말 굉장히 피곤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비비탄을 눈에 쐈다는 게 참 듣기만 해도 공포스러운데 이거 말고도 모바일 메신저 통해서도 폭언이 나왔다면서요? 네, 메신저 내용 한번 보면서 직접 설명을 네. 드리면요. 네, 일단 조금만 답변이 늦으면 저렇게 왜 답이 없냐 여러 차례 이렇게 지금 그 주목해야 할 부분이 지금 7시 2분 같은 시간 내에 이렇게 4번, 5번씩 이렇게 그 메시지가 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네. 또 답변이 느리다는 이유로 뭐 죽는다 이런 폭언까지 보면은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서 답이 없냐, 너 지금 내가 나가면 죽는다 이런 식으로요. 네. 그리고 청소를 또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이제 학생들에게 누가 그렇게 소리를 내면 청소하다 보면 어느 정도의 소리는 날 수 있는 건데 누가 청소해서 잠 깨웠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누가 지금 소리 내면서 했는지 다 적어서 내라. 또 그리고 자신이 운전 중에 메시지를 보내면 이제 전화로 하지 왜 메시지를 보냈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애들이 그러니까 선수들이죠. 선수들이
그 합숙소 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상 학생들이 24시간 감시 체제 안에서 있었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부모님을 만났을 때 같은 경우도 대회 중에 부모님을 만나면 너희 게임 잘했냐? 누가 부모님 만나라고 했냐? 내가 숙소에 지금 있지도 않은데 너희 마음대로 부모님을 만나냐? 이런 식으로 부모님을 만나는 문제까지 개입을 했습니다. 저런 환경에서 운동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합숙해야 되는 학생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다시 한번 또 생각이 드는데 여기까지만 들어도 참 가혹행위까지만 들어도 충격적인데 여기에다가 장학금, 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수의 장학금이라든지 복지 카드에도 손을 댔다고 하던데 증거가 나온 겁니까? 네, 선수 중에 이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네. 뭐 할머니 밑에서 자라고 있는 학생이 있었는데 2017년 하반기에 이제 월 1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았어요. 장학금 받았는데 그 중에 이제 절반을 팀 운영비로 쓰게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뭐 감독은 마찬가지로 이 팀 내에 또 다른 형편이 뭐 어려운 학생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 학생에게 그 학생의 회비를 그걸로 충당하기 위해서 달라고 했다 하지만 사실 장학금이란 게 딱 사람 이름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 네. 그 학생이 본인이 이제 장학금 100만 원을 받은 건데 50만 원을 줄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뭐 할머니와 선수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감독은 주장하고 심지어 학교 측도 동의를 했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학교 측은 전혀 몰랐고 심지어 그 장학금을 이제 학교 발전기금으로 내는 형식인데 행정실에 낸 발전기금의 이름이 감독 이름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감독이 네. 기부를 한 걸로 지금까지 학교에서는 알고 있었던 거죠. 제가 학교 관계자와 오늘까지도 통화를 하니 이제 그 감독 A 감독 이름으로 장학금이 그 행정실의 발전기금으로 들어온 것이 확인이 됐다. 감독의 이렇게 이름으로? 얘기를 했고 네. 학교 측에서는 그 50만 원이 이제 학생의 장학금에서 나온지는 전혀 몰랐다. 보통 감독들이 이렇게 고교 축구부를 이끌다 보면 네. 다른 동호회 팀이랑 연습 경기를 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 동호회 팀이 간식 비조로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팀에 줄 때가 있어요. 네. 후원을 받으면 그런 돈을 행정실의 발전기금으로 내는 줄 알았지 그 50만 원이 학생의 주머니에서 나온 줄 알았다면 절대 학교에서 받지 않았을 것이다. 네. 이렇게 학교에서 이야기합니다. 학교 측도 그렇고요. 감독 입장에서 자기가 가르치는 선수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는 걸 알았다면 오히려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돌려줘야 되는 게 감독의 어떤 상식적인 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감독은 뭐라고 합니까? 네, 감독은 일부 뭐 인정을 하는 부분도 네. 있고 또 일부는 뭐 완강히 부인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비비탄 총을 쏜 부분이나 뭐 늦은 밤에 안마 마사지를 시킨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취지는 그게 아니었다면서도 뭐 인정을 했습니다. 네. 아까 그 리포트에 앞서 본 리포트에도 나왔지만 뭐 본인은 이제 뭐 친밀감의 표현이고 또 뭐 체해서 그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뭐 해명과 맞지 않는 부분은 아까 말한 장학금 같은 부분은 뭐 학교 측에서도 지금 그런 사실이 그런 줄 알았다면 네. 분명히 거부를 했을 것이다. 원래 학교에서 학생이 돈을 내서 학교에 발전기금을 낸다는 게 사실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네. 여기 쭉 내용을 보면 얼마나 그 훈련 분위기나 운동하는 분위기가 공포스러웠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학생들이 저항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일부 학생은 이제 인터뷰에서 정말 자살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3년 내내 많이 하고 살았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요. 네. 감독이 왕이었다 이게 이제 그 선수들의 주로 목소리가 감독은 합숙소 내에서는 왕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 축구가 개인 종목이 아니라 단체 종목이다 보니까 선수 선발이나 기용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네. 감독의 권한이 굉장히 크고 또 평소 생활 지도까지 거의 다 감독에게 정권이 주어지거든요. 여자 축구 같은 경우는 팀이 국내에 뭐 많은 편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대부분 외지에서 멀리 오기 때문에 합숙소에서 생활을 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감독의 그 영향력이라는 게 정말 뭐 부모님보다 더한 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축구를 뭐 그만두겠다 이런 각오를 하지 않는 이상 정말 학명이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모든 거를 좀 포기하고 싶을 만큼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을 만큼 힘들었다는 정도로 이제 학생들의 입장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앞서 보면 일부 시인하는 부분도 있고 수사 앞으로 전개 방향도 좀 궁금한데 어떻게 예상되고 있습니까? 일단 어제 피해자 중에 한 명이 고소장 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예. 한 뭐 6시간 넘게 고소장 접수를 했고 이제 일부 추가 피해자가 지금 경찰에 더 고소를 하겠다, 나도 피해자다 이런 의향을 보이고 있어서 추가 피해자 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학교 측에 그 이제 A 감독에 대한 어떤 신원조회 동의서 이런 것도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피해자 조사가 마무리된 뒤에 이제 피고발인인 A 감독에 대한 조사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뭐 폭행, 그러니까 지금 비비탄을 쏜 거는 폭행, 또 뭐 장학금을 일부 이제 팀비로 운영한 것은 공갈, 뭐 그밖에 정서학대 혐의, 아동복지법상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피해 선수 가족은 이와 함께 대한체육회 그리고 인권위 등에도 신고나 진정 등을 접수해서 함께 추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찰에도 조사가 들어갔고 인권위 등에도 지금 대한체육회나 인권위에도 진정이 들어간 상황이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추가 취재되는 대로 다시 한번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열 기자였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불법 음란물 유통의 주범으로 꼽히는 웹하드 업체들이 경찰 단속에 대응해 수사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을 구축해 압수수색 영장까지 돌려보면서 증거를 없앴습니다. 이경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불법 디지털 성폭력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그 핵심에는 불법 성범죄 영상을 공유해 이익을 챙겨온 웹하드 업체와 기술업체들의 모임,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이 있습니다. 불법 음란물에 대한 현행 규제 체계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웹하드 카르텔 구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실제 지난해 경찰의 단속에 맞서 웹하드 업체들이 조직적으로 대응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웹하드 업체 19곳이 모여 만든 디지털 콘텐츠 네트워크 협회는 지난해 8월부터 수개월간 경찰의 압수수색 등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회원사에 전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요 수사 정보가 담긴 압수수색 영장 사본까지 공유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한 업체는 음란물 18만 건과 업로드용 아이디 960여 개를 삭제했습니다. 불법 소지가 있는 핵심 증거를 미리 없애버린 겁니다. 그 영장을 보면 장차 경찰이 어떤 방향으로 수사를 할 것인지에 대한 그 방향이 나와 있고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그 영장을 보고 그 특정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증거를 인멸해야 되겠구나라는 점을 이제 파악을 해서 협회 측은 오히려 경찰의 과잉 수사라며 반발했습니다. 수사 상황을 전파한 건 현황 공유 차원이었고 법적 대응을 위해 영장을 확인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협회장 김모 씨 등 5명을 증거인멸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경찰이 동물 안락사 논란에 휩싸인 동물권 단체 케어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서울 종로구에 있는 케어 사무실과 박소연 대표 자택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회계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음주운전과 성범죄, 사기를 상습적으로 벌인 수감자에 대한 가석방을 전면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음주운전과 성범죄 등 상습범에 대해 범죄 발생을 억제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가석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상습적 음주운전으로 사망이나 중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나 음란 동영상을 유포해서 정신적 피해를 준 경우에는 수감자가 형기를 마칠 때까지 가석방에서 엄격하게 제외시킬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산업 생산과 설비 투자가 2달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지난해 산업 생산이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고 설비 투자는 금융위기 이후 9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반도체 경기 하강 등의 여파로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30%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매출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줄었습니다. 이른바 반도체 쇼크입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12월 반도체 생산이 한 달 전보다 4.5%가 줄며 2달 연속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자동차 생산도 완성차 수출이 줄어들며 한 달 전보다 5.9% 감소했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광공업과 정보통신, 운수 창고 등 서비스업 생산도 줄며 전 산업 생산은 2달 연속 뒷걸음질 쳤습니다.
지난해 연간 전 산업 생산은 1년 전보다 1.0% 증가하는 데 그쳐 지난 2000년 집계를 시작한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투자를 주도했던 반도체 산업이 주춤하면서 설비 투자도 지난해 말 2달 연속 감소했습니다. 특히 설비 투자는 연간으로 마이너스 4.2%를 기록해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9년 만에 가장 크게 줄었습니다. 생산과 투자가 동반 부진하면서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인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9개월째, 앞으로 경기를 예측하는 지표인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7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특히 두 지표가 동시에 7개월 연속 동반 하락한 것은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이라고 통계청은 밝혔습니다. 제1순환기부터 보시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행하고 선행 순환 변동치가 동시 6개월 이상 연속 하락이 최초인 건 맞고요. 그나마 소비가 국내 경기를 뒷받침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소매 판매는 펠리세이드 등 신차 효과와 유류세 인하 등의 영향으로 한 달 전보다 0.8% 증가하며 석 달 연속 늘었습니다. 연간 소매 판매액 지수도 4.2% 상승해 7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정부는 소비 호조세를 계속 이어가고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해 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경기 둔화 우려에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 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금리는 연 3.61%로 한 달 전보다 0.0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2달 연속 하락으로 지난달 금리는 지난 2017년 12월 3.61%를 기록한 이후 최저치입니다. 대우조선해양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보유지분 전량을 현대중공업에 현물 출자하는 방식으로 민영화를 추진합니다. 이동걸 사는 회장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어 조선업종 중심 계열인 현대중공업과 산업 재편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이루고 이런 내용의 조건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말했습니다. 사는은 또 대우조선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최대 2조 5천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삼성중공업에도 인수 의향을 타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충청북도 충주의 한 한우 농가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방역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안성을 벗어난 지역의 의심 신고여서 구제역 확산에 대한 우려도 커졌습니다. 취재 연결합니다. 천상규 기자. 네, 신고 내용 전해주시죠. 네, 먼저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농림부는 충북 충주의 구제역이 간이 검사에서 O형 양성 반응이 나옴에 따라 구제역 확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구제역 차단을 위해서 전국 48시간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에 구제역 의심 신고를 해온 농가는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의 한우 농가입니다. 농림부는 오늘 오전 11마리의 한우를 사육하는 이 농장의 주인이 침 흘림과 수포 등 구제역이 의심되는 한우 한 마리를 발견해 충주시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제역 의심 신고를 한 이 한우 농가는 구제역이 잇따라 발생한 경기도 안성시의 농가로부터 50 내지 60km 떨어져 있습니다. 이 농장의 구제역 의심 한우는 간이 키트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종적인 감염 여부는 오늘 밤 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신고는 지난 28일과 29일 경기도 안성시의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경기도 이외에서 신고된 첫 의심 사례입니다. 농림부는 현재 해당 농가에 초동 방역팀을 투입해 사람과 가축 등의 이동을 통제하는 등 긴급 방역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구제역 확산 가능성에 대해서 농림부의 우려가 클 텐데 방역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농림부와 해당 지자체 등 방역 당국은 행여나 인근 지역으로 전파되지 않았나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농림부는 긴급 회의를 열어 경기도와 인근 충북, 충남, 대전, 세종시 등 광역시도에 오늘 중으로 백신 접종을 완료할 것을 긴급 지시했습니다. 농림부는 이번 긴급 백신 접종이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백신 접종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오후에는 이계호 장관이 첫 구제역 발생지인 경기도 안성시를 찾아 방역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번 구제역은 설 연휴 기간에 귀승객과 차량 이동이 많기 때문에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방역과 소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구제역 확산 방지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백신 접종을 하지 않거나 소독을 하지 않아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는 과태료 부과는 물론 축산업 허가 취소, 정책자금 지원 중단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YTN 천상규입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매실과 생강 농축액 등에서 환경 호르몬과 기준치를 넘는 세균이 검출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농축 액상차료 2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매실 농축액 1개에서 내분비계 장애 물질인 프탈레이트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제조 공정에서 플라스틱 용기에 장기간 보관한 게 원인이라며 가정에서도 매실청 등을 만들 때 플라스틱 사용을 자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도라지청과 생강청, 흑마늘 농축액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한 세균이 나왔다며 위생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 10명 가운데 7명가량은 올해 설 연휴 기간에도 평소와 다름없는 근무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모는 최근 아르바이트생 1,8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설 연휴에 정상 근무한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68%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유통 판매가 79%로 가장 높았고 외식, 음료, 서비스 등의 순이었습니다. 새해 들어 식품 외식업계에서 가격 인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설 연휴를 앞두고 CJ제일제당과 맥도날드 등도 잇따라 가격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CJ제일제당은 다음 달 21일부터 햇반과 어묵 등 7개 품목의 가격을 5에서 10% 정도 올리기로 했습니다. 대형 패스트푸드 업체인 맥도날드도 다음 달 12일부터 버거 6종 등 23개 메뉴 가격을 평균 2.4%, 200원 안팎으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샌드위치 브랜드인 서브웨이의 경우 내일부터 샌드위치를 포함한 21개 제품의 가격을 300원 안팎 인상합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은 2월 말에 성사될 거라며 개최 시기를 공식화했습니다. 회담 장소에 대해서는 아시아 어딘가라고만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I think we'll have a summit at the end of the month. That's the plan. That's what the North Koreans have now agreed to. It's what we've agreed to with them as well. We'll do it someplace in Asia. So I think that looks good. I am dispatching a team there, all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to work with the North Koreans to execute that and to deliver on our commitment to denuclearize that peninsula. Chairman Kim has told us he's prepared to do it, and now the mission is to deliver on that. 자, 이렇게 2월 말 아시아 어딘가라고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윤곽을 얘기했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2차 북미 정상회담과 북한 비핵화에 대한 기대감을 거듭 표시했습니다. 전날 미국 정보 수장들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을 정면 반박한 겁니다. 워싱턴 김희준 특파원이 이어서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중단을 내세우며 북미 관계는 최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비핵화를 이룰 적절한 기회라며 북한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시간이 말해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곧 만나기를 고대한다는 말로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도 거듭 나타냈습니다. 자신의 대북 정책 성과도 재차 부각했습니다. 전 행정부에서 북미 관계는 끔찍했고 나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지만 진전을 이뤘다는 겁니다. 그동안 해온 북한 관련 언급의 재탕인데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날 정보당국의 회의론을 정면 반박한 말로 읽힙니다. North Korea is unlikely to completely give up its nuclear weapons and production capabilities because its leaders ultimately view nuclear weapons as critical to regime survival.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시리아 철군 등에 대한 정보 수장들의 평가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정보당국이 북한을 비롯한 대외 정책 평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충돌했다는 지적에 맞서 외교 성과를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미가 2차 정상회담 세부 조율을 위해 다음 주 실무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조야의 의구심을 차단하며 진전을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남과 북이 도로 협력 사업을 위해 북측 관계자가 우리 도로 시설을 시찰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통일부는 오늘 접촉해서 도로와 관련한 기준 등 실무 자료를 교환하고 북측 관계자의 우리 측 도로 시설 시찰, 인력 교류 등
도로 협력과 관련된 사항들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별도의 장비 없이 현장 점검만 벌인 동해선 북측 구간 도로를 공동조사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했습니다. 겨울에 내리는 적당한 눈은 풍년의 밑거름이 되는 반가운 손님입니다. 전북 지역엔 아침부터 눈이 내렸는데요. 설의 코앞에서 가치를 더했습니다. 오점곤 기자입니다. 새벽녘 눈이 펑펑 내리기 시작합니다. 차량 와이퍼를 계속 움직여야 할 정도입니다. 눈발은 가늘어졌지만은 동이 튼 뒤에도 눈은 계속 날립니다.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전주천에서 낮에 눈 내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내린 눈을 아는 것인지 백로와 외가리도 오늘은 더 신이 났습니다. 출근길, 차량도 조심조심. 오늘 같은 출근길에 우산은 필수겠죠? 지금 동지 섣달에 가뭄이 얼마나 있어 수돗물도 잘 없잖아요. 그 연못 물도 없고 농사 짓는데 굉장히 지장이 있어요. 내년에는 오래간만에 눈비가 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출근 시간이 지나고 전주보다 눈이 더 많이 왔다는 임실, 남원 방향으로 차를 돌렸습니다. 전주를 벗어나자마자 세상 풍경이 금세 바뀝니다. 사방팔방 어디를 둘러봐도 온통 겨울왕국입니다. 이번에 눈이 많이 내린 임실 지역입니다. 이곳은 군청 옥상인데요. 이곳에서 바라본 세상은 이렇게 온통 하얗게 변해 있습니다. 이것도 새벽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는데 한낮이 돼도 그칠 줄을 모릅니다. 온통 눈을 뒤집어 쓴 차량이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조심스럽게 종종 걸음으로 어딘가로 바쁘게 향하는 사람들. 부지런히 눈을 치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니까 조금 약해진 눈발. 겨울 풍경이 훨씬 더 선명하게 눈에 들어옵니다. 하얀 눈이 소담스럽게 내린 시골 마을 풍경은 마치 동화 속 세상 같습니다. 폭설이라면 폭설인데 누구 하나 불평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지금 어디 갔다 오시는 거예요, 선생님? 저요, 저 마트 갔다 오네요. 뭐 미세먼지도 없어질 것 같고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이게 눈이 많이 와야 내년에 농사가 잘 될 거 아닙니까? 눈이 거의 그치고 전주로 돌아오는 길. 고속도로 옆 산 능선에 핀 눈꽃이 자꾸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올겨울에 눈다운 눈 구경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데 내일은 혹시 그들의 발자국이 저 산자락을 수놓지 않을까. 눈 내린 1월의 마지막 날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스페인 프로축구 발렌시아 소속의 이강인 선수가 1군에 정식으로 등록했습니다. 발렌시아는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이강인을 1군에 등록했고 등번호는 16번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강인은 지난해 10월 스페인 구강컵 경기에 한국 선수 역대 최연소인 만 17세의 나이로 데뷔했고 지난 3일에는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 리가의 데뷔전도 치렀습니다. 오늘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반짝 추위가 찾아옵니다. 내륙 곳곳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7도, 철원 영하 15도까지 떨어지며 꽤 춥겠고 찬바람이 불며 체감 추위는 이보다 더 심하겠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반짝에 그칩니다.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3도, 철원도 3도까지 오르며 추위가 누그러들겠습니다. 현재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눈이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오늘 밤에는 모두 그치겠지만 영동에는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더 쌓이겠고 경북 동해안에도 최고 7cm의 눈이 예상됩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대부분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는데요. 다만 내일 밤에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3도에서 12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영하 7도, 춘천 영하 12도, 대전 영하 8도, 부산 영하 3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3도, 대전 5도, 광주도 5도, 부산 6도로 예상됩니다.
설 연휴 둘째 날인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 설 당일에는 또다시 반짝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잠시 뒤에는 영화 언더독의 감독들과 함께 모두가 행복할 권리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7시에 뵙겠습니다.